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며 살아온 한 여인. 하지만 그 평생의 인내는 결국 복수의 칼날로 바뀌게 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 복수극이 펼쳐진다. 명절 테이블에서 시작된 모욕이 어떻게 철저한 복수로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한정숙. 1988년 가을 35의 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남편 민철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장례식장은 차갑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재수 없는 년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5살 민수가 내 치마폭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시누이 순자는 대놓고 말했다. 언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민수라도 우리가 키울까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장례 3일째 시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정수가 민철이 보험금 얘기 좀 하자. 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다. 당시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돈으로 민수 교육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젊은 과부가 돈을 들고 있으면 탈이 나거든. 아버님, 그 돈은 민수와 제가 살아갈 돈입니다. 뭐라고 말대답이야.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돈은 우리가 맡겠다. 그 순간 민수가 방문 틈으로 들어와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 표정에서 나는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결국 보험금의 절반을 빼앗겼다. 나머지 1,500만 원으로 민수와 나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마지막까지 시누이 순자가 던진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언니도 참 불쌍해. 그래도 우리 덕분에 돈이라도 좀 건졌네. 그날 밤 민수가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다, 민수야. 우린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이. 서울에서의 삶은 처절했다. 1990년대 초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기다렸다. 어느 날 민수가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민수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다. 민수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당당한 사람이 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아이는 정말 달라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1995년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어머님, 민수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아이에겐 공부밖에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뒷바라지뿐입니다. 그때 민수가 교실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보였다. 1998년 겨울,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수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집으로 뛰어온 민수를 보며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이제 걱정 마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나는 민수를 꽉 안으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절대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아들만큼은
시댁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키웠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2001년 봄 민수는 중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성실한 공무원이 된 아들을 보며 나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28이 된 아들에게 아직 연인다운 연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늘 참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니. 윤서라는 분인데 대기업에서 홍보 일을 해요. 그런데 뭔가 슬퍼 보여요. 며칠 후 민수가 그 윤서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25의 윤서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서라고 합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수가 많이 얘기했어. 윤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 아이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고 가족 얘기를 피하려 했다. 몇 주 후 민수가 급하게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윤서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뻔했어요. 왜 갑자기? 상사가 괴롭혔는데 제가 구청 규정을 찾아서 도와줬어요. 불법적인 해고라는 걸 증명해서 막았거든요. 그날 밤 윤서가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민수 씨 덕분에 일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 아들이 진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윤서야, 우리 민수가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구나. 어머님, 저도요. 민수 씨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윤서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2002년 가을, 민수와 윤서의 결혼식이 열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윤서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여성이 민수를 따로 불렀다. 사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말투였다.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윤서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사위, 우리 윤서를 잘 부탁합니다. 이걸 받으세요. 수표였다. 금액을 보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5천만 원이었다. 어머님,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윤서가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민수는 수표를 정중히 돌려드렸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민수가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야,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야? 뭔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수야, 사실 내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야. 하지만 나는 정식 가족이 아니야. 숨겨진 딸이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윤서의 외로움도, 어머니의 그 수표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나서시는 거구나. 민수야, 숨겨서 미안해.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잘 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 수표를 거절한 것은 잘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됐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었다. 시댁에 가는 것이 내 마음에는 부담이었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민수의 말에 따라 세 명이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시누이 순자가 윤서를 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며느리가 정말 고급스럽네. 옷도 비싸 보이고. 윤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더 큰 모욕이 시작됐다. 신우이가 나에게 말했다. 형수님, 과부가 무슨 명절 준비를 안다고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윤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윤서야. 내가 뭘 해? 저녁 식사 때 시동생이 술에 취해 말했다. 형수님, 요즘 돈은 좀 들어와요? 민수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요. 혹시 어려우면 도와드릴 생각이어서요. 신우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형수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순간 윤서가 끼어들었다.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 며느리가 참 예의 바르네. 그런데 너 같은 과부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말에 내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민수가 먼저 폭발했다. 이모, 그만하세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야, 이 녀석이 어른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2003년 여름 윤서의 어머니 박 여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분은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나와 둘만 남아 이야기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수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나는 시댁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박 여사의 진심 어린 표정에 조금씩 털어놓게 됐다. 사실은 시댁에서 좀 그래요. 며칠 후 박 여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뭘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시댁분들이 어머님께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험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분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지. 어머님,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얘야.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님,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날부터 박 여사는 우리에게 여러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명절 선물, 민수 정장, 생활용품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장모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부담스러워.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모가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네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시댁에서 우리를 돈줄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남편 장례식 때의 모욕, 빼앗긴 보험금, 끝없는 무시. 이제 이들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2004년 초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댁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하고 만나서 한 말들은 일기에 상세히 적었다. 신우이 손자가 먼저 움직였다. 형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순자야,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 아이고, 민수네는 장모님이 대기업 출신이라며요. 돈이 없을 리가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정식으로 차용증을 쓸까? 어머, 가족인데 그런 게 필요해요. 가족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지. 그 말에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몇 주 후 시동생이 찾아왔다. 형수님, 제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1천만 원만요. 무슨 병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검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는 병원 영수증을 요구했다. 시동생은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 아, 사실은 사업 자금이에요. 형수님이 잘 사시니까. 우리가 언제 잘 산다고 했니? 민수 장모님이 도와주신다며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시아버지까지 나섰다. 정수가, 우리도 내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 제가 언제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민철이 보험금으로 내가 서울에서 살 수 있었잖아. 그 돈은 원래 제 것이었잖아요. 뭐라고, 이 계집이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날부터 시댁의 공격이 더 거세졌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의 협박, 욕설, 불법적인 요구들. 드디어 내 복수가 시작될 때가 왔다. 2004년 추석,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시댁의 모든 비리를 조사했고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행동의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쳤다. 시댁에 도착하자 신우이 순자가 다가왔다. 형수님, 이번에는 돈 좀 빌려주실 거죠? 순자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모든 것들이야. 서류에는 시댁이 나에게 한 모든 모욕, 금전적 요구, 협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숨겨진 비리였다. 그리고 이건 너희 남편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증거야. 순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리고 시동생이 사기친 사건 기록도 있어.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형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건지 이제 알겠니? 시아버지가 분노했다. 이 계집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준비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다. 특히 신우이 순자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순자야, 너무 늦었어. 1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끝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봤다. 아버님, 민철이 보험금 절반 돌려주세요. 이자 포함해서. 정수가 제발은 15년 전에 하셨어야죠. 그날 우리는 시댁을 나왔다. 차 안에서 민수가 울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윤서가 말했다. 어머님이 오르세요. 저도 어머님을 지키겠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보험금 전액을 돌려줬다. 나는 그 돈을 민수와 윤서의 미래를 위해 저금했다. 내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아들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는 그녀를 복수자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녀를 희생자라 부른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명절에서 시작된 복수극은 결국 가족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게 됐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